자, 그러면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전에 신청자분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발제자분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지금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온라인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나와 있으니까 채팅을 못 보고 있는데 채팅으로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건상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이제 그 공동 세미나를 준비하는 블록체인 법학회 입장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웹3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 기존의 법과 규제를 다루는 법학회 세미나 주제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RWA를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모두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회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컬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 조금 느리더라도 팔로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발제자분들께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서는 한 분께서 몰아서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그 조동진 디렉터님께 사전 질문으로 배정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RWA로 수익성 있는 BM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배정을 받고 나서,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4개의 플랫폼의 그 백서들을 되게 열심히 봤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부동산 플랫폼 리얼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백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개자가 6%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백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USDY로 이제 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은행이나 혹은 국채에 투자를 하게 돼서 이자를 받아가게 되는데, 이 이자를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이자보다 살짝 높게 세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이자를 조금 덜 준다는 거죠. 0.1에서 0.6%. 그 갭만큼의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프로토콜들은 지금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수수료나 갭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RWA 시장이 작은데, 아까 이제 BCG가 보여줬던 것처럼 RWA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나 갭들이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BM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장성이 있어야 그 기술이 발전을 하고 RWA가 증정을 할 수 있는데, 조동진 디렉터님께서는 충분히 RWA 사업자들이 그 중간 수익을 창출해내고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지수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RWA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시점과 역시 또 시장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렸는데요. 아마 발표 내용 중에도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 리바인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앞서서 디렉터님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퍼블릭 섹터의 연계가 금융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기존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중개거든요, 결국에. 디파이 프로토콜로 표방되는 서비스를 그냥 따지고 보면 중개하는 거는 상품 중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대신에 저희 좀 강점은 그런 비금융 상품에 대한 RWA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림과 같은 혹은 관계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이 스피드 거래나 멀지
이런 럭셔리 상품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다들 땡땡 테크 하듯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셀링 하는 관점에서의 RWA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초단기 채권에 대한 이제 거래를 토큰화해서 한다거나 지금 실제 증권사로 진행하고 있는 상장사 CBL의 유동화 등 같은 것도 저희는 증권형 토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 기금 상품으로서 그런 상품으로서 발전을 비즈니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금융당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위치가 크다 보니 금융상품에 대한 관점과 비금융상품에 대한 관점으로 전망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대회와 리더님의 배정된 질문인데 역시 좀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는 RWA 언더라인 에셋의 확장 사례가 궁금합니다. 언더라인 에셋이라 하면 기초자산이라는 거. 네. 이제 뭐 박지수 대표님의 발표 내용에도 있었고 다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대형 리더님의 는 어떻게 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IP 쪽이 제가 봤을 때는 RW의 확장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뭐 STO라든지 또 그런 뭐 부동산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디지털 쪽으로는 지금 조금씩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최근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IP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은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이 IP RW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음 듣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토리 프로토콜 덕분에 IP가 저것도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구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많아진다는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저작 입경권을 제외하면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 특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새로운 그 좀 저작권 자체를 사기 힘든 건데 어 간단하게 난 이번에 한 번만 이용을 할 건데 그거는 뭐 얼마 정도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한 가격에 접근성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사례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네. 그 IP의 관점에서, IP 자산의 관점에서 RWA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WA와 언더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을 전동진 디렉터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프로토콜 소개를 할 때 온돈 파이낸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온돈 파이낸스는 크게 리얼월드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채 상품으로 USDY와 OUS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MMF라고 하는 미국 머니마켓 펀드를 현재 토큰화해서 또 상품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다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검증된 투자자들에 해당하는 기관 투자자들만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도 파이낸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채, 그다음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RWA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표 내용에 있었죠. 온돈 파이낸스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USDI, OUSG, OMMF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라인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온도 파이낸스와 RWA의 관계는 무엇이냐?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디스클레이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약간 금융상품 유사의 상품을 다루고 있다 보니 미국 규제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럼 과연 모노 파이낸스에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컴플라이언스한 사용 사업인가요? 완전히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업은 이런 거에 대한 파생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그 미국 청문회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RWA 관련된 청문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봤었는데 센트리퓨즈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계속 규제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규제상으로도 RWA 시장이 좀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서 제 디렉터님께 계속 아, 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장 RWA의 장단점과 예상치의 대략적인 저점식 아마 이제 마켓쉐어 그걸 말하는 거 이 볼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RWA 상품에 대해서. 일단 RWA에서는 현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미국채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는 비드펀드입니다. 비드펀드만 놓고 보면 비드펀드가 제일 큰데 USDY랑 OUSD를 합치면 온도파이낸스가 현재 비드펀드랑 비슷한 TBL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드펀드 TBL과 OUSG의 TBL이 사실 교집합도 실제로 있고요. 근데 질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예상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큰 가격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말할 수 있는 제가 그런 포지션이라면 아마 저는 크립토 에셋의 부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온체인에서 계속 데이터들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아까 두 가지 그래프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이게 그림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RWA.XYG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게 되면은 미국채 상품과 개인 신용 상품의 TBL의 흐름을 그래프로 계속 볼 수 있고 자세한 데이터 수치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메이플에 투자자다라고 하다면은 메이플의 TBL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는 얘가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플랫폼으로는 디파이엘 라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각 토큰별 그리고 디파이별, 책임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TBL을 또 살펴볼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하나 띄워드렸었는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체인링크가 핑크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고 23년까지는 표에 없었어요. 24년에는 그래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체인링크가 아니라 피스 네트워크요. 피스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현재 오라클 시장에서 있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구나. 그럼 얘가 나중에 미래에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공동 세미나이기도 해서 꼭 금융 지식에 익숙한 금융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인에 가까운 분들께서 다 참석을 하신 건 아니고 일단 TVL이 뭔가요? TVA 이제 예치한 금액의 총 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L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 프로토콜의 이용자들이 자금을 거기에 바로 예치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자본도 예치했고 이용자도 많아진다고 하는 건 그 프로토콜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좀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네, TVL은 당연히 현재 시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투자 가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박지수 대표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RWA 전복 사례와 케이스도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RWA 프로젝트를 실제로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케이스 스터디를 한 1, 2년 정도 해왔던 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출 카페와 같은 실제 SMB 종사자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이제 유동성 경색 문제, 그리고 수정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캐시플로우 깨지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WA가 하면서 이제 실제로 SFP도 만들고 갑자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다들 카페도 그렇게 온 거고요. 그 카페에서 발생하는 미래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고 형태로 제한된 부분들에게 이제 유동화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어떤 법을 짚어가며 가야 되는지를 좀 테스트했던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뭐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규모를 이제 저희는 10억 단위에서 이제 100억 단위 넘어가는 유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은행이 아니라 그 럭셔리들을 들고 있는 금융bank 쉽게 말하면 그런 기업들도 이걸 좀 유동화하는 데 좀 관심을 보이시면서 다양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대중들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을 올해가 몇 번까지 좀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 RWA가 이제 개념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가능한 자산의 형태로 다뤄지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대표님께서 마침 소화이유를 끌고 있으시면서 실제로 실험하고 계시니까 되게 흥미로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동진 디렉터님께 또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배칭.ai의 방향성이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배칭.ai가 무엇이고 현재 RWA와 관련돼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해당 질문은 이제 RWA하고는 관련이 없고, 프로필에 제가 이제 배칭단 AI 디렉터로 되어 있고, 요새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I 기반의 NFT 게이밍 플랫폼이고요. 이용자들이 이제 NFT를 배칭으로 가져오면 그 배칭해서 그 이용자의 NFT 정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그 NFT를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용자들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NFT들을 가지고서 카드 덱을 꾸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카드 덱과 TCG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칭 AI의 이제 구성이고 사업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찌됐든 AI 멘탈을 좀 잘 탑승을 해보자 좀 만든 거긴 한데 저희가 이게 하바제단과 엑스플라제단이 현재 지금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3 게이밍 시장은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NFT랑 AI라는 키워드를 잘 섞어가지고 게임 산업에 좀 이바지를 하는 쪽으로 저희는 사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웹3 프로젝트로서의 배칭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NFT를 갖고 가서 게임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되게 오늘 세미나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일단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우영 리더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발제 주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IP 토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같은데요. 그 아주 짧게 그 RWA로서의 IP 토큰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막 해주신 말씀이지만 짧게 요약해 드릴까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법의 권리를 저작권을 사고했다는 건 사실 그 권리를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 권리 조치하는 우리가 이런 걸 문서의 어떤 수기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엔티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법의 권리예요. 그 디지털 실체가 생기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또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W 시장이 성장하면서 또 이 권리라는 것도 더 많은 다른 자산들과 엮일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질문도 이제 배우영 리더님의 게 배정된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 좀 긴데 그래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요약하면은 그게 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IT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별 IP 관련 법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며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빌더들의 역할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것과 행정들의 역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부분은 합의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로 그 같은 지식재산권이라도 권리가 조금씩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저건 어디서는 뭐 70년, 어디서는 50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 인식, 그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세계 지식재산기구라든지 ISO에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큰 허들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준화 기구들 자체가 통합 작업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빌더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구에 계신 분들은 너네의 어떤 서적 관리 체계와 우리의 서적 관리 체계, 우리의 저작권적인 문화의 체계를 표준화하자 이 정도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까지는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마치 어떤 게임이 나왔을 때 이 캐릭터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작자가 만든 것과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 권리를 이제 빌더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법도 바뀔 거고 뜻도 바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표준화 기구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니즈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게 빌더들의 역할일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IP 토큰하고 국내에서 구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 일단 법학회를 제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토론하는 자리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이든 어느 나라이든 간에 RWA로 구현 가능한 자산들은 아무래도 채권적 권리, 즉 사람 간의 약속만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공시라든지 등록이 필요 없는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RWA로 구현이 가능하기가 매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공시나 등록이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공시나 등록을 해야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끼리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토큰화해서 너도 갖고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시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이전은 국가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IP 토큰이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식재산권이 저작권 외에 저작권은 이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는 풀업, 심사, 등록이라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 그렇게 등록된 것을 단순히 토큰화해서 나눠준다고 해도 등록 이전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줘야 돼요. 특허청에. 근데 특허청에서 해주는 공시를 무시하고 우리들끼리 토큰화해서 그냥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는 권리가 이전이 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제3자한테 대항한다고 하는데 제3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IP 토큰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가 제도를 고치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닌데 현재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구현 가능한 RW 자산들이 있고 RWA라는 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포괄하는 거니까 되게 쉬운 것도 있고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증권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대체로 법률가들은 이 점을 법적인 쟁점으로 좁혀놓고 있는 것 같아요. RWA를 과연
토큰화 할 때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일까?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국제적인 통용성에 대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률가들은 일단 로컬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법학회원 분들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가지셨던 의문점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그냥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리얼티라는 하나는 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의 개념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인상하는 것 같은 문제 외에 실제 소유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 인지하고 있으면 그 소유주가 소유권 가지고 은행이 될 수가 또 받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지금 매매한다고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리얼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얼티가 소유권이 이전 상태로 간다면 그 이전에 대한 것도 세금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실제로 궁금해서 드린 거예요. 네,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전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동진 그 디렉터님의 발표 중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리얼티 사례인데, 리얼티 사례는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서비스고,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실제 존재하는 서비스인데, 미국에도 부동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고, 다 그런 정식적인 동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리얼티가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약속으로 서로 토큰화해서 그 부동산 임대료를 나눠 갖는 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문제 없는 거고 제3자들로부터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인 거 아니냐? 불완전한 사업 모델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조동진 대표님께서 리얼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살펴본 그 모델상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리얼티가 구매를 해서 조각 토큰화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판매자인 A이면은 제가 그거를 리얼티에 판매를 하고 리얼티가 뭐 조각 토큰화를 해서 수취인들로 그 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내가 리얼티한테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넘긴 건지 공개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까지는 제가 사실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했어요.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더 나아가서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A가 B한테 부동산을 아예 팔았을 경우에 이 조각 토큰화와 B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A와 리얼티와의 관계는 제가 문서상으로 하기로는 중개인 정도의 관계로 보여지는데 A가 B로 넘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리얼티에 대한 리서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저는 아마 그것도 조동진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거 배영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수익 증권의 토큰화와 시중분할은 그 자체의 토큰화는 질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카사 코리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부동산을 실제로 쪼개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동산 자체는 쪼개서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익을 토큰화해서 쪼개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OT도 약간 그렇게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STO일 수도 있어요. 카사코리아는 그 STO거든요. 리얼티도 STO일 수도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리얼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있었던 뭐 선결과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는 생각이 큰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골드finch나 메이커를 포함한 대부분의 RWA DeFi 프로토콜들은 기본적으로 랜딩 스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글로벌리 다 규제가 다른 전망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할 거야가 이제 2년 전에 그들과의 대화의 내용이고 랜딩 프로토콜화된 거는 그전에는 다 대부분 에셋 투자 상품으로 가다가 다 랜딩 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대출, 데파이낸싱 혹은 어떤 채권의 거래 형태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리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언급하긴 했던 부동산 관련된 프로토콜들도 실제 부동산의 거래로 갔을 때는 몇백억 대목이 큰 신고 같은 거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앱스트랙트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스킴을 되게 짰다고 볼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MMF라든지 수목적 SPC 설립해서 SPC 지분을 뭐 거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하는 것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이제 지금 싶은 게 아까 이제 MBSP라고 이제 그런 네. 메가존의 MSP와 같이 그런 서비스를 사업 방향을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메가존이나 그런 MSP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 CSP와의 벤더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제 제공하려고 계획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한 질문인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 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M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솔루션을 매니스 형태로 공급하면서 이제 이용료의 한 3%에서 5%를 이제 수취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조단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이고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섭 메인스 프로바이더 필요하다, MBS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저희한테서의 CSP는 블록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즉 이제 메인넷 된 부분에 저희 카운터파티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발란체라고 하는 메인넷을 적용하고 싶다. 특정 사업에 있어서. 그럼 뭐 이더리움 메인넷 그대로 쓸게요. 베이스와 같은 날 X를 쓰거나 뭐 X3 나가서 뭐 그룹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맨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저희가 갖추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미 구축된 것들은 저희가 기술 서포트 해드린다.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을 하되 조금 블록체인 특화된 곳이라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미리 세팅된 것 같은 질문이 저희가 정돈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답변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서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 뭐 시간 되신다면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는 풀이해서 텍스트로 주시면은 예, 참여자분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금 이제 온라인 참여자분들의 그 대화를 못 보고 있는데요. 불파스 정창국님께서 지금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채팅 중에 좀 의미 있는 채팅이 좀 있었을까요? 있으면 하나 정도만 말씀 주실. 질문이 3개가 네, 하나만 뽑아주실래요? IP의 경우에 음악 같은 거는 이미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데 중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같은 예로 만화 웹툰이나 아니면 앱 개발률도 지적 재산권으로 칭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반부 질문은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서는 IP 토큰화가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뭐 생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 질문은 만화나 뭐라고 하셨죠? 웹툰이나 웹툰? 앱 개발 등도 직접 예, 재산권 만화, 웹툰, 앱 개발도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답변드릴게요. 후반부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만화나 웹툰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나 근데 뭐 디자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작권,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 답변 배영 리더님께서 한번.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있는 질문이거든. 그 저작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이게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뭔가 전망이 있냐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미국같이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저작권 거래 사이트 로얄티라고 있는데 그쪽은 블록체인 사용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가수가 자기 저작권을 올리고 그걸 거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P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넘어가는지까지는 조금 저도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블록체인 없이 그냥 그렇게 저작권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을 본인이 직접 사서 그것을 그러니까 약간 로열티 트러스트 펀드 그러니까 ETF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사서 신탁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주고 그 서비스 운영료를 자기들이 수수료로 해서 충당시키는 그런 구조이고 웹툰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거에 질문만은 변호사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조금 더 재밌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요즘 웹툰을 보시면 1인 작가들도 많은데 그 수많은 배경들을 본인이 직접 다 업그리잖아요. 배경을 사고 파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 배경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재밌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문표 그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그 베스트 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괜찮거나 또 거기서 나오는 배경들을 그 제작사가 특정 장면만 이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어떤 화면을 찍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올려놓고 그럼 웹툰 작가들이 그걸 돈 주고 사서 그걸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그 요즘에 그 투자를 렌털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배경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저작권이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찾아보시면 좀 소규모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보일 텐데 점점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도 이제 답변을 마쳤는데요. 그 혹시 세 분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네네네. 온도 프로토콜의 코인 가격의 상승 하락 요인은 어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토큰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토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토큰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전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기대감, 두 번째는 실제 유틸리티가 무엇이냐인데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유틸리티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이 유틸리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지금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게 저는 이더리움 말고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온도 파이낸스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유틸리티로 사용이 되고 있냐? 실제로 온도 토큰은 현재 유틸리티가 없거든요. 다만 그 온도 파운데이션이라는 페이지를 가보면은 온도 토큰 홀더들을 위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이제 그게 개발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도 토큰의 홀더 유저들한테 어떠한 베너핏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재단이 이제 밝힌 바로는 보팅 기능도 없다 그래요. 홈홀더들한테. 그래서 그게 사실 웹3에는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보팅 기능도 없어서 유틸리티적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기대감적인 부분에서 사실 지금까지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작 다른 디파이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TBL 대비 가격이 지금 시가총액이 좀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올라온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앞으로 이 가격에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을 늘려가냐 유틸리티를 그 온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어떻게 스테이킹 홀더들한테 베너핏을 주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투자자로서의 생각이 있습니다. TBL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네, 맞습니다. 네, 플로우가 네, 네, 말씀해. 저 변호사님께 이번에 질문 좀,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RWA가 이제
메인 회사들이 중개인을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점유하고 관리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제 BM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점유를 민법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점유취득 기호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개인이 그걸 상시를 하고 이제 누가 제3자가 그걸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 미술품 같은 경우 그 디지털 그 RWA 토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혹시 뭐 점유로 인정될 그런 게 있나? 아, 네. 뭐 미술품 NFT나 이런 거를 뭐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할 때 그 NFT와 실제 미술품의 어떤 점유 관계가 서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논쟁이랑 약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히 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라는 개념으로 사업자가 동산을 실제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그걸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유효하게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일 텐데 그 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존재하는 제도에 의하면 동산은 점유가 탈취당하고 그 탈취당한 점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점유 이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점유의 경위를 모르는 제3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팔았을 때는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취득시효 말씀하셨는데 선의 취득합니다. 선의 취득.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큰 보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RWA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 소유권자는 아무래도 선의 취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법이 보호하는 형태는 그것뿐이니까요. 권리만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점유를 배신한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배반한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이 정도로 좀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저희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까지 다 소화할 것으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뭐 연구 보고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논문을 내신다든지 학회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연구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계속 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세 분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초대가 된 게 사실 그 불파스 시즌이 발표를 할 때 제가 RWA를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리서치를 하다가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내용에 이제 좋게 봐주셔서 여기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규제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RWA 시장이 사실 현재 웹3의 시장 트렌드라는 거는 조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투자자이자 하나의 한 명의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투자를 해나가고 그럴 테니 이제 법학회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그 직면에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되거나 의견을 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 같이 목소리 내주시면서 이 시장을 함께 좀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RWA로서의 IP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보통 이제 그냥 지파이까지만 보셔도 금융의 자본시장법이나 법인세법, 그다음에 기술 거기까지 보실 텐데, 여기 IP까지 같이 보시면 더 많은 것과 심지어 그런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같이 아주 공부할 게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좀 기회를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날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다른 재밌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다른만 이렇게 보면 공부하느라 봤을 때 조금이나마 기회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RWA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만들어가면서 계속 헤쳐나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 서포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 엔지니어 출신인데 엔지니어들에게도 이제 정점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도 덜하지도 않은 기술을 적용해야 딱 옵티멀한 이제 기술 공급이 가능한데 저 RWA가 딱 보고 요 블록체인 영역에서 적정한 영역에서의 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좀 급진적이지도 않고 너무 또 통적이지 않은 형태 딱그 경계선에 있는 상품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논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질응답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